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아르킬로코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알고 있다. 여우가 아무리 많은 재주와 꾀를 가지고 고슴도치를 공격해도 고슴도치는 그저 몸을 동그랗게 마는 한 가지 재주만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이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 하나를 아는 것. 과연 여러분에게 그건 무엇인가요? 9월 27일 수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과 함께 항상 저희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장명환님, 전근성님, 이정환님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상식도 알려드리고 선물도 드려야죠. 자, 정부가 내년도 이것의 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이자 7년 만에 동결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7%를 돌파한 7.09%가 되면서 생계비 부담이 커지니까 이걸 좀 동결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흔히 건보료를 낸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직장 보험, 지역 보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보험은 뭘까요? 어렵나요?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 국민의 건강을 위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상성님 의료보험료 아닌데 비슷한데 예. 7027님 의료건강보험 아닌데 앞에 두 글자. 그래서 아까 4275님은 힌트 드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9.1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인수합병 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치킨, 피자, 제과제빵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 받는 평균 마진이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60대가 넘어서도 직장에 나가서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들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까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 소식들을 정리해드렸었는데 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추석 전에 발표한다고 했던 게 이제 어제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핵심은 공급 확대인데요. 공공부문에서 이제 공공주택 5만 5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그리고 신규 택지에서 2만 가구,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민간 물량의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5천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면서 이제 분양가도 국민평형 전용 한 85제곱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만 원 수준까지 다운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택지 물량들을 좀 확대를 하는데요. 네. 당초 한 6만 5천 가구 정도로 계획을 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 이렇게 한 2만 가구 정도를 더 늘려서 8만 5천 가구로 공급을 하고요. 네. 이게 한 서울 반경 한 30km 이내 정도에서 한 1만에서 2만 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들이 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뭐 유력한 장소들은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뭐 GTX 같은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그 1, 2만 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이제 추가로 나온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대부분 이제 양적으로 얼마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속도는 어떻게 올리겠다는 걸까요? 네, 속도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각종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걸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좀 공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털어주겠다, 뭐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를테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지구 계획 그리고 주택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요것을 한 번에 승인을 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뭐 4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반년까지 뭐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영향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 평가들도 최종 변경 승인, 뭐 착공하기 전 뭐 이 시점까지만 완료하면 되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길을 터줄 계획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비 한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공사들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연내 국무회의를 거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 기간을 최대한 10개월 이상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토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오는 12월 공공분양주택 뉴홈 뭐 이것의 사전 청약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뭐 전반에 대해서 기존에 좀 사업 추진하던 것들을 잘 공정 관리를 해서 차질 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뭐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비롯해서 또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공급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 드는데 네. 한켠에서는 또 안전하게 확인도 하고 공급이 지연돼서는 또 안 되는 두 가지 숙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거를 짓는 거는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도 좀 지원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 공공이 물꼬를 트면 이제 민간에서 좀 받쳐줘야 이제 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을 좀 지원하기 위한 좀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적 보증기관에서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기존에는 15조 원까지 해줬었는데 요걸 25조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PF 대출 부종의 좀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에서 또 50% 뭐까지 대출을 한도를 잡아뒀는데 이것도 70%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출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를 해줍니다. 기존에는 시공사 도급순이 이제 700위로 돼 있었는데 이 기준을 아예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뭐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턱들을 확 낮춰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종의 이제 주택 사업 쪽에서 있었던 돈맥경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실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들이 좀 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순살자의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직접적인 원인하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나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실제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좀 활용을 해서 공사비 증액할 수 있는 기준들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업 추진이 실제로 가능한 사업자들이 좀 지지부진한 사업지들을 좀 바톤을 넘겨받아서 아하. 공공택지를 적시에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이제 전매하는 것들 이런 조치들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서 최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만 매각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집들,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곳들, 이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도 추가로 발표됐죠. 네, 아파트도 상당히 많지만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뭐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단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자금 조달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7,500만 원을 최저 연 3.5% 금리로 대출을 해
해주는데요. 이 B아파트를 이제 그냥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해서 활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확대를 해줍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무주택자 같은 분들께서 시세 대비해서 70에서 한 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10년 동안 좀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공공주택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그 좀 주거비가 좀 모자란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 네. 이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좀 살아나야 원활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좀 핀셋 대책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용 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 보유자들이 사실은 제일 좀 집을 구입할 때 고민되는 게 이 집을 사버리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 같은 걸 못 하거든요.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시가 기준을 이제 수도권은 한 1억 3천만 원이던 것을 1억 6천만 원으로 올려주고 지방은 8천만 원이던 것을 1억 원으로 확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 기준으로 한 2천, 3천 정도로 올려주기 때문에 시세로 따져보면은 한 평균 한 2억 4천만 원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뭐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을 구입하더라도 이제 신규 아파트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기 지방에 아주 작고 저렴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유주택자라고 해서 청약 기회가 없으면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러면 뭐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명절 앞두고 그래도 조금 정부가 뭐 그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택 공급들이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요. 네. 뭐 조달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공사비도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사업성 부족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분양가도 계속해서 상승이 하고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좀 체감 효과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공공 물량 확대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민간 공급에서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이번 대책이 그걸 하려면 좀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밝혔던 것들을 실질적인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부실 문제가 같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 아까 그 프랜차이즈 관련된 이야기 해준다고 했는데. 가맹점들이 열심히 이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쪽은 수익이 별로 안 나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을 벌어간다 이런 지적들 많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한 곳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3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수치로 증명이 된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이 2,04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액 가맹금이 뭐냐면은 가맹점이 이제 가맹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그 필수 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유통 마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한 건 늘어날 때마다 가맹 본부가 가져가는 평균 순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업종별로 보면은 치킨 가맹점이 차액 가맹금이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뭐 제과 제빵이라든지 피자 같은 것도 3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가맹점주들한테 이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만큼이. 네, 사실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이 번다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매출액에서 이 차액 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차액 가맹금 비중이 2010년에 8% 정도였는데 21년에는 10%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을 내야 되는 셈인 거죠. 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제 제과 제빵 가맹점은 4%에서 6%로 뛰었고 피자 가맹점도 7%에서 8%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품목을 너무 과도하게 지정하고 또 단가를 올리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석 앞두고 이거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는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사용처 가지고도 또 프랜차이즈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건데요. 올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중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953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 빵집을 비롯해서 뭐 화장품, 편의점, 업종도 다양한데요. 네. 여기서 지난해 이런 업체들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3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구입하면 최대 10% 할인이 적용돼서 판매가 되는데 그 혜택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일단 주무부처인 중기벤처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직영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은 단속 대상인데 이제 가맹 계약을 맺은 곳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모두 그냥 일반인이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하는 다들 건데. 자영업자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이제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에 맞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같은 걸 가지고도 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끼리의 또 맞아요. 경쟁일 수도 있고요. 자, 백상경 기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네, 지난 외국의- 2년 넘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외국의 공정경쟁 당국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준 것들도 네, 있고 네. 그래서겠죠. 대한항공이 합병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관측들과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 이 매각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곧 EU 경쟁 당국에 시정 조치서를 낼 거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늦어도 한 10월 말에는 이 시정 조치서가 확정해서 제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EU 경쟁 당국 지침상 대한항공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조치가 포함되는 것을 더해서 일부 유럽 노선 슬롯까지 유럽 기반 항공사들한테 넘겨야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중복해서 취항을 하고 있는 유럽 노선들이 있는데요. 인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노선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노선들을 지금 이제 반납을 해야 인수를 승인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EU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도 꽤 알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네. 또 이들도 핵심 노선들 몇 개 네. 언급이 됐는데 핵심 노선이랑 알짜 사업까지 팔면서 어떻게 해서든 합병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인수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대한항공이 이런 강수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는 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에 이제 두 회사 결합에 따라서 이제 뭐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크게 제한이 될 수 있다. 요걸 좀 강력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 승인이 지금 사실상 양사 결합의 최대 고비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승인들이 거의 났어요.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나 우리나라 공정위나 대만, 뭐 중국 이런 곳들도 다 났는데 현재 남은 곳이 EU 그리고 미국, 일본 요 세 나라입니다.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제 인수합병은 불발이 나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깐깐하게 본 게 지금 EU입니다. 이제 올해 2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간 이후에 심사 기간을 한번 연장을 하고 승인 여부 발표도 또 연기를 하고 이런 좀 고강도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정위에 기업 결합이 신고된 게 지금 한 2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막바지에 좀 다다른 만큼 대한항공 측도 지금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EU 집행위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까지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EU 집행위 지금 이게 좀 깐깐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할 때도 한번 불발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럽연합에서 반대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EU에서 이제 이런 승인 결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EU에서 승인이 나오면은 이제 미국,
일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EU 심사 결과를 참고해서 결론을 내는데 속도를 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복병이 있는 게 미국 경쟁 당국도 좀 만만치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도도 했었는데 이 독과점이 높은 노선들을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심지어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핵심 노선, 알짜 사업 이거 다 떼면서라도 네. 합병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원래 그 취지가 구조조정이고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민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인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네. 당장에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매출이 3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3조면은 지금 대한항공의 기존 화물 사업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둘이 합치면 한 1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3조 포기하고 뭐 날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합병 시너지가 크게 줄어드는 조치이고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이게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에서 요거 매각을 승인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쵸. 이렇게 좀 주력이 되는 사업들을 몽땅 떼놓고 진행하는 합병이 지금 아시아나 항공 말씀하셨던 정상화 이런 본래 취지에 지금 부합하느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이미 다른 경쟁 당국 승인들을 받을 때도 엄청나게 출혈을 지금 겪고 있어요. 네. 영국에서는 런던 히스로 공항에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슬롯 7개를 몽땅 영국 버진 애틀랜틱에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슬롯을 46개나 지금 반납을 했어요. 네. 뭐 미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을 중심으로 해서 슬롯을 반납해야 될 이 독점을 좀 독점 제한성을 좀 경쟁 제한성을 완화해야 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 공항의 슬롯이란 게 사실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운수권하고도 좀 직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줄줄이 반납을 하는 게 사실상의 지금 국부 유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합병이냐 이런 비판들을 좀 잘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항의 슬롯이라는 게 영업장으로 따지자면 거의 매장이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이용권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죠. 예, 공항 시간대 배정이죠. 네. 그거를 다 내준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합병을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게 지상과제인지 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합병 아닌지 좀 네.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강영현 기자 아까 준비한 소식 중에 노인 가장이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23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른 건데요.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의 직장 가입자가 10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약 2배가 급증한 건데요. 여기서 피부양자가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뭐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6%에서 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한테 의존하는 피부양자도 75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87% 거의 9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60대가 지나서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피부양자가 있는 20, 30대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186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40%가 감소했는데 특히 20대가 58%, 그리고 30대가 34%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청년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 은퇴는 늦어지면서 20, 30대는 가장이 될 수가 없고 60, 70대는 일을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통계 보니까 60대 이상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상식 퀴즈 힌트 내드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일할 수밖에 없다. 노년에도 일을 해야만 한다. 그거잖아요. 일하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65세에서 79세의 노동시장 참가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 이게 51%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이 허락하는 날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분도 8%가 되는데 다만 이제 노민들이 일하는 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자보다 정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취업 고령자 중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37%로 비취업 고령자 21%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 부담 때문에라도 물론 이제 본인의 노후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생각할 지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직장 가입자 통계 앞에서 오늘의 경제 뉴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지역 가입자라는 표현도 있죠. 정부가 내년에는 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서 경제상식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평균 연봉인 약 4,9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가 14만 6,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평균 8만 9천 원 꼴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야 하는 보험이긴 한데 부담이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 거는 동결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힌트 겸 여러분의 정답을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의외로 의료보험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9204님이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고 불렀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명칭이 바뀌었죠. 의료보험에서 오늘의 정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복원님이 6글자면 이렇게 보험, 4자면 이 보험이야. 이게 6글자로 하면은 전체가 맞는데 4글자로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098님 어제 뉴스 보고 웬일로 이 보험료가 동결된다고 보험료율이 동결된다고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263님 납부할 때는 많이 부담스러운데 작년에 어머니께서 큰 병을 앓으시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우와. 달력에 빨간 날이 많죠. 드디어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하루에 이번 연휴 기간에 평균 17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외 나가시는 분들,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들 좀 일찍 가셔야겠죠. 부럽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해외여행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경제사 하나하나 재밌게 또 이야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다면서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사실 1989년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1983년 1월 1일부터
유학이나 뭐 이민, 사업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여행은 민간인의 자유로운 여행은 그때 좀 허용이 됐고요. 83년부터 허용이 예. 되었던. 그 전에는 이제 너무 힘들었죠. 매번 까다롭게 신원조회 받아야 하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예. 외국에 나갈 수 있었다. 여권 유효 기간도 지금보다 굉장히 짧았고요. 또 발급 이후에 6개월 이내로 출국을 안 하면 이게 또 완전히 부효가 돼서 여권이. 네, 다시 또 신원조회 받고 또 해야 됐던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대부분 또 한 번 다녀오면 끝인 단수 여건이기도 했고 지금처럼 뭐 전국에서 발급이 됐던 것도 아니고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는 만 50세 이상. 이제 보증금조로 예치금도 한 200만 원 넣어야 했는데요. 예, 200만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1981년, 2년 전이죠. 이제 서울 개봉역 근처 20평형 아파트 매매가가 딱 200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도보 5분 거리 신문 광고 본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을 정부에 내놓고 해외에 나갔다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구속당한 사람 보석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나가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가야 돼요. 참.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뭐 군사정권이어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적, 정치적 이유 다 있죠. 근데 이제 1980년대쯤 되면은 우리 사회가 좀 워낙 오랫동안 전반적으로 좀 경직이 되고 억눌려 있던 부분에 불만이 크다 보니까 예. 이제 이게 폭발할까봐 그 군사 정권에서도 해외 여행 규제 완화 정도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도전이었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1980년 보면은 한 해 한 25만 8천 건. 여권이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단수 여권이 많아서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해외에 한 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한 해 해외 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3억 5천만 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당시 외화 보유고의 5.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 반대로 외환 보유액이 적었다라는 뜻도 될 테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화가 되는 딱 9년 전인 1980년만 해도 여행 가려고 국민들이 달러를 환전하는 것 자체가 경제에 좀 부담이 컸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이 대중화된 거는 1950년대가 좀 넘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이나 지리적인 특성상 해외 여행이라고 하면은 항공 여행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도 이동이 수월했고 선박 이동도 많았고요. 해외 여행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싼 거다, 사치다 이렇게 인식이 처음부터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죠, 사실은. 그렇죠. 좀 그때는 살기 힘들 네네. 때였으니까. 근데 또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라고들. 그래서 1989년이 돼서야 이제 일반인에게도 완전히 자유롭게 풀립니다. 네, 이때도 출국 전에 반공 교육은 반드시 좀 이수를 했어야 하고요. 반공교육. 예. 당시 엄청 중요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989년이면 이제 서울 올림픽 직후잖아요. 88년 서울 올림픽 직후인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올림픽이었고 냉전 중인데도 뭐 미국 중심 진영, 소련 중심 진영 다 이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고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폐쇄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겼고 이제 사람들도 좀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좀 갈구를 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3조 호황이 또 한창일 때라서 생활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해외 여행을 허용을 해도 좀 외화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에 또 이게 중요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이 북한 간첩하고 접촉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권 발급도 까다로웠고 해외 여행에 나이 제한이랑 재산 제한도 두었던 건데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나이도 좀 있으면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좀 따라오잖아요. 네. 그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 설마 뭐 국가를 좀 이렇게 등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아하. 조성빈 님이 80년대 서울서 가는 신혼여행지 대부분이 경주나 제주도였고 해외에 나가시는 친지분이 있으면 과장 조금 보태서 사돈의 팔촌까지 정장 같은 거 차려입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었다고. 그저 당시에는 뭐 해외 나갔다 오는 게 엄청난 큰 일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조금씩 됐던 건데
그러면 당시에 해외여행 나갔을 때는 어떻게 관광을 했을까요? 당시에도 패키지 여행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자유여행이었을까요? 패키지 있었죠. 아, 당시에도요? 네, 근데 이게 여행을 누가 많이 나갔느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가장 신난 사람들은 역시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도요? 네, 이제 사실 당시 대학생은요, 지금 대학생이랑 사회적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한 26% 정도 전후로 이제 대학에 가던 시절인데 또 고등학교 졸업자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다 그때 대학생이다 그러면 아주 엘리트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미래가 좀 보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네. 여행사들이 신나서 이제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뭐 각종 여행 패키지를 상품으로 내놓고요. 대학생들도 어떤 굶주림이 있었잖아요. 네. 또 이제 사회 분위기, 사회적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자유화가 되자마자 그 해 출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제 어학연수, 배낭여행이 정말 많았고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는 문화도 정말 바로 정착이 돼버립니다. 아하. 그 아직도 좀 유명한 류시화 작가의 티베트, 인도, 네팔 여행 책 있잖아요. 네. 그게 1997년 출간이 돼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게 10년간 여행을 한 기록을 담은 거예요. 근데 그 10년간이 딱 해외여행 자유화 시점부터 10년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와 다른 문화에 대한 좀 풍부한 경험 여기에 굶주려 있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서 돈을 좀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대 네.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됐었고, 근데 그 90년대로 따져보면은 항공료는 과연 비쌌을까 아니면 저렴했을까? 어땠을까요? 조금 비싼 편이었죠. 아무래도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행기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 네, 서울에서 일본 가는 노선 가장 많았는데요. 이제 보통 200달러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 7,000달러 미치였습니다. 이제 1년 소득의 3% 정도고 이제 월 소득으로 치면은 30% 전후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가는 표값은 훨씬 비쌌죠. 일본 가는 노선이 200달러면 지금 한 대충 26만 원 정도 된다고 볼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라고 지금에 와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 네네. 네, 지금의 환율도 좀 달랐고요. 한 4분의 1 정도의 국민소득이었으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비쌌던 걸로 볼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근데 당시에 혹시 해외 나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규제가 있었습니까? 금액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 경비가 1인당 5,000달러로 법적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네, 1990년에 조사한 바를 보면은 1인당 평균 한 2,000달러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계속 늘어가지고요. 외환위기 직전까지 계속 제한을 풀다가 결국 좀 금방 자유화가 되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를 보면 1991년에는 배낭여행은 100만 원. 이제 해외 신혼여행 경비로는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네. 근데 이게 10년 전 또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워낙 이제 저희가 경제 성장이 빨라서 네.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해외 지출액은 매년 최고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1997년에 사실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쵸. 뭐 국민이 사치하고 외환 낭비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은 비판을 좀 많이 받은 이야기인데 이제 물론 이제 타당한 비판이지만요. 이제 여행처럼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 너무 억눌려 있던 시절에 인생 거의 전부를 보내신 당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팝콘 터지듯이 해외 나가서 이제 돈을 쓰는 이 변화된 모습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면 여행 수지가 항상 적자여서 이제 여행 관련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해서 뭐 사람들이 좀 덜 나간다 이러기에는 눌려왔던 시기가 좀 너무 길었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속풀이가 좀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아까 문자를 통해서도 그러다가 우리가 김한수님이 그러다가 97년에 IMF 외환위기 온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딱 그렇게 이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만년 그 관광 수지 적자 네. 국가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상. 네네. 당분간 이 해외여행 수요는 계속 어떻게 늘어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전망이? 아무래도 줄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 보면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도 수요는 꺾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싼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외환위기 네, 이후에도요.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석유 파동 때도 네. 항공산업은 사실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티켓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고. 운임이 굉장히 뛰었는데도 항공산업을 꺾이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요. 네. 지금 뭐 사정을 보면은 엔저도 있고 하니까 일본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보복 여행 수요나 이런 거 보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좀 뭔가 국내의 어떤 그런 여행 산업이 확 발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외 여행은 계속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뉴스를 보니까 저희 여행 수지 적자 문제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내 여행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 항상 있는데요. 최근 노력하는 기업과 개인이 많으니까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K컬처, K팝, K푸드 네. 잘 되고 있고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현선님 94년에 휴학하고 6개월 돈 벌어서 6개월 어학연수 다녀온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렇게 90년대 추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김성일님은 90년대에 걸어서 세상 속으로라는 책들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우리 형이 저자였어요. 라고. 김성일님. 예. 90년대 또 새록새록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역사 어피티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전쟁이 아니라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검찰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 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73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업체로 공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앞서서 해외여행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는 MZ세대들의 달라진 추석 풍경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그들이 찾는 또 명소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MZ세대들은 추석을 좀 다르게 보내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좀 변하고 또 저희가 감염병을 좀 거쳐오는 만큼 네. 명절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설 명절쯤에 이 자리에서 MZ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이제 명절 선물을 온라인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만큼 좀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Z세대를 중심으로 더 이상 그 귀성이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고요.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과반인 한 51% 정도가 내가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차례상 역시도 좀 시대 변화를 좀 느끼게 했었는데요. 응답자 60%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특히 2030은 70% 정도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절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 명절 분위기가 나서 명절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의 한 38% 정도로 1위를 차지할 만큼 명절 분위기까지는 또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하. 네. 명절 자체는 좋죠. 먹는 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맞습니다. 차례 지내거나 고향 찾아가거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추석 동안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이런 MZ 세대들도 많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알바구식 플랫폼에 따르면은 초단기 알바라고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알바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무려 한 70%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더 그렇다라고
있다라고 대답한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아무래도 이때는 시급이 좀 높아지고 이런 만큼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대목 알바는 아무래도 좀 휴일에 힘들고 시급이 높고 또 그 정도가 굉장히 짧다. 그리고 그 기간에 좀 쏠쏠하게 벌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답을 했었는데 네. 흥미로운 거는 적은 숫자이기는 한데 이 잔소리도 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응답이 직장인들에게서 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였습니다. 차라리 돈을 벌자. 잔소리 들으러 가지 말고. 네.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연휴 맞아서 해외로 많이 나가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특히 외국인 MZ세대, Z세대들은 한국에 찾아와서 과연 어디를 찾아갈까도 궁금했습니다. 그 명절을 맞아서 이 한국 관광객들만 여행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이나 대만 같은 인접 아시아 국가들도 예년보다 이번에 굉장히 좀 긴 휴가를 즐기게 될 전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이랑 국경절이 겹쳐서 8일의 어떤 긴 휴가 기간이 생겼고 대만 역시도 추석이 또 겹쳐서 방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관광지 역시도 외국 MZ 세대들의 관광객을 중심으로 좀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진 명동이나 인사동은 여전히 좀 찾기도 하는데요. 한남동이나 이런 곳들을 찾으면서 패션 매장, 편집샵 투어를 하는 외국인 Z세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아하. 한국 MZ세대들처럼 성수동에서도 팝업 투어를 하는 MZ세대들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걸 또 외국 젊은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복궁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너무 당연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경복궁으로 상징되는 그 궁궐 이건데요. 네. 실제로 그 한옥 해시태그를 타고 올라오는 외국 게시물들이 한 18만여 개 정도 이제 오를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 한옥을 경험하려고 하는 장소가 좀 특이한데 네. 바로 이 궁궐보다는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카페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지라든지 이런 메뉴 소개글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멋을 부리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한옥 카페를 찾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런 곳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하. 안국역이면 그 인사동 근처인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영어로 된 메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아지고 있다. 뭐 외국인들이 뭐 많이 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또 최근에 그 K-팝이라든지 K-컬처, 이 K-문화의 영향으로 수혜를 보는 것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아마 K-팝이 인기 끈다 이런 이야기들은 청취자분들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혹시 한국의 MZ세대들처럼 K-팝 댄스 같은 원데이 클래스까지 신청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K-팝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지금 한국의 Z세대들이 즐기는 원데이 클래스가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만난 독일인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머물면서 자기가 원데이 클래스를 종류별로 듣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라고 이제 답하기도 했는데 반지나 이제 폰 케이스 같은 거를 자기가 다 만들어 봤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고 접근성도 좋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답변하면서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루짜리 단기 수업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네. 뭐 반지나 폰 케이스 만드는 것도 그렇고 K-팝 안무를 배우는 것도 원데이 클래스로 같이 배워보고. 네, 뭐 전통주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찾는 거고요. 네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내나 해외나 사실 네. 2030 젊은 세대들이 찾는 장소는 이제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그 MZ세대들의 전통시장 방문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이 자리에서 금호시장이나 신당시장 같은 곳들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도 덩달아 좀 급증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1, 4월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그 코로나로 입국 규제가 강화됐던 시기에 비해서 750%가량 증가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고요. 특히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데 포토스팟이 많아서 좋다.
그리고 구글 리뷰를 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적인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사진 찍을 공간이 많다라는 이유로 뉴욕 미술관 같은 곳들이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미술관의 어떤 인증 문화, 편집샵 투어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MG가 즐기는 문화와 외국 MG 여행객들이 즐기는 문화가 이제는 따로 경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 인기 있는 네. 곳을 찾아서 외국인들도 가는 걸 테고요. 그러면 그 외국인 네. Z세대들은 앞에서 뭐 해시태그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이런 정보를 다 어디서 그럼 찾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가장 강력한 플랫폼은 해시태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역시 틱톡을 통한 전파가 가장 강력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K-팝 역시 K-팝 댄스 클래스 관련 영상이 틱톡에서는 이미 10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외국 MZ세대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또 관광공사의 비지트 코리아 사이트 역시도 이들한테는 좋은 정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엇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흔적이 있는 그 소셜미디어 운영자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역시 이들한테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았었고 네. 또 한국으로 치면 내돈내산을 뜻하는 그 오버레이티드 오어 낫이라는 또 그들만의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또 검색어들도 사실 좀 기억해 두시면 관련 마케팅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버레이티드 or 네. not. 내돈내산. 과대 포장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뜻인데 한국으로 치면 내돈내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찬받은 거 아니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한옥 카페 인기 있다고 그러면 다 또 이제 네네. 한옥 개조해가지고 한옥 카페 만들고 네, 또 우리나라 쏠림 현상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이나 외국을 불문하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을 내가 좀 가서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아무래도 한 아이템이 인기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좀 차별성 있는 컨셉이나 그리고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환율이 1,355원까지 가고 있네요.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달러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2부 때 들어보시면 완전 기초부터 실전 투자 방법까지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2부에서 달러 투자법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